반갑습니다. 은하수 채널 기적방송국입니다. 저는 크리스탈입니다. 자, 아주 좋은 책이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온라인을 통한 특히 SNS나 요새 페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카톡 이런 걸로 인해서 온라인 친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서로 의도치 않은 충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정 소통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Z세대라고 하는데 이 온라인에서 디지털 세대들은 어떻게 공감을 갖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어줘야 되나, 이런 거를 대화하고자 합니다. 감정의 미래라는 책이고요. 케이틀린 유골릭, 필립스 지음, 강수희 옮김. 이 소중한 저작권은 라이스메이커 출판사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상하는 능력이며 미국 문화에서는 분열의 구원자로 묘사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덥석 화부터 내지 않고 창의성을 더 발휘해 전반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준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만병통치약처럼 들리는 때가 많은데 공감은 참 복잡합니다. 사람마다 정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뇌의 작용을 잘 모르듯 공감의 작동 원리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신생아 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는 우리 뇌 속에 특별한 거울신경을 공감의 근원으로 지목하는데 이 신경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해줍니다. 공감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1900년대 초예요. 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입의 상태로 설명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배우고 연습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는 기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감이라는 개념과 그것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는데요. 영어 단어 empathy, 그리고 empathy야. 그러나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뜻과는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공감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봅니다. 본능적 공감과 지적 공감의 두 유형이 있음을 발견했는데 본능적 공감은 타인의 경험에 대한 제어할 수 없는 정서적 반응이고 그리고 남의 감정을 인식은 하되 그것을 직접 느끼지는 않습니다. 즉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정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 두 유형의 공감이 함께 작용한다고 믿지만 일반인들은 둘을 혼용하거나 공감을 동정이나 친절과 혼동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차이는 뭘까요? 내가 생각할 때 동정은 누군가를 가엽게 여기는 것이고 공감은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보통 공감은 남의 입장이 돼보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아빠의 큰 구두를 신고 자 봐, 나 아빠야 라고 말하며 온 집안을 돌아다닙니다. 이 기억은 우리는 결코 남의 입장이 돼보는 게 어떤 건지 진짜로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치인, 기술 기업의 경영진, 동기부여 강사, 종교 지도자 등이 공감을 우리 사회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으로 제시하는 것일까요? 과연 공감이 우리에게 어떤 실익을 준다는 것일까요? 정서적이진 않지만 다른 이익이 있는데 연구자들은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일에서 더 성공하고 공감은 상품 개발 및 고객 서비스에서 핵심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물론 공감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거대 기술 기업 역시 아무리 야망이 커도 단독으로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그 기술이 갑자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인간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공감은 여전히 기계나 동물과는 차별화되는 인간만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서 나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그 경로를 통해 더 깊은 이해와
동정을 하게 된다는 것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계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색한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느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공감이 미래에 꼭 필요하다고 믿는 교사, 미래학자, 엔지니어, 디자이너와 소통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자신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감정 추적기처럼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현실을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게임을 개발한 제인 맥고니걸, 여기에 속합니다. 주요 가상현실, 챗봇 이런 걸 통해서 기업들의 다양성, 포용성 증진을 돕는 기술 컨설팅 기업 트랜슬레이터의 CEO인 나탈리 에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노력이 중요한 이유는 기술 혁신의 속도 때문이 아니라 해결은커녕 이해조차 힘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람들이 더 소프트하고 더 동정 어린 대답을 찾기 때문입니다. 공감 없는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기술은 도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만 할 뿐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람들 모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해로운 결정을 내린 적도 많습니다. 대화가 마치 게임처럼 이루어지는 소셜미디어에서의 그런 영향은 가장 뚜렷이 드러납니다. 특히 인종과 페미니즘을 비롯한 사회 정의에 관한 문제일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언제 누가 댓글 전쟁에 뛰어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규칙을 강요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승리는 그들의 것인데 이런 사람들을 어그로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대화의 본질을 흐려서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점잖게 시작해 목표물에 반응이 있을 때마다 의도적으로 게임의 규칙을 바꾸어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감정을 표출하면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느끼는 일종의 관심 종자인 것입니다. 대화를 게임으로 만드는 극단적인 사례지만 거의 모든 온라인 댓글에서 어그로든 아니든 단지 남을 이기려고 대화에 끼어들거나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좋아요나 리트윗이 많거나 팔로우 수가 늘거나 본인 생각이 옳다는 만족감에서 기쁨을 느끼지만 몇 시간이고 공방이 오가거나 차단당하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여된 사람에게 시간 낭비처럼 들리지만 이런 대화가 한창 가열되면 빠져나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SNS에서 그것도 모르는 사람과 제대로 된 논쟁이나 심지어 대화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게임에 가까운 댓글 전쟁을 했다고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성폭력이나 경찰의 가혹행위 같은 주제에서도 나는 물론 친구들과 그저 상대를 자극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 혹은 아무런 공감 없이 일단 뛰어들어 승리하고픈 사람들과 늘 싸움이 붙곤 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과도 문제가 생깁니다. 의도나 어조를 볼 수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책임질 일도 없기에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도 지금 키보드를 치고 있는 상대방이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곤 합니다. 아이들은 주로 부모와 다른 어른들을 보며 사회적 기술을, 습관을 배웁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끊임없이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화를 내고 있다면 좋은 영향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과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모든 새롭고 우려스러운 소통 행동을 배우게 됐습니다. 특히 따돌림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 부모와 교사들로부터 고립 공포감을 뜻하는 포모, 그것은 고통받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의도적으로 어떤 아이를 대화방에 초대하지 않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그 아이의 사진을 올리고 놀리는 식의 사이버 괴롭힘은 피해 아동들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늘 목마른 좋아요조차도 따돌림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모든 게시물마다 좋아요를 누르는 공격적인 반응은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기술이 이처럼 발달하기 전과 비교해 개인의 특성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힘의 불균형을 설명하기 위해 이제는 얼굴을 마주 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개발자들도 자기 자식들을 기술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고민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만든 상품을 포함해서 아이의 태블릿 스크린 접근 자체를 금지하기도 합니다. 애플의 CEO 팀 쿡조차도 아이의 자기 집에서만큼은 어린 조카에게 SNS를 못하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기술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들었는가요? 반면에 공감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끼리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느낌을 공유할 수 있으니 평소 공감 능력이 부족했던 사람들에게는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라고 말입니다. 시애틀 퍼시픽 대학교의 응용연구 뇌센터 존 메디나 소장은 그의 책 공격받는 10대의 뇌에서 기술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마디로 집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했습니다. 그의 책에는 비디오 게임이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2개의 연구가 실려 있는데 하나는 비디오 게임을 한 이후 아이들의 집중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다른 하나는 비디오 게임이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여주어서 연구도구로 훌륭했다고 합니다. SNS 역시 전 연령에서 뇌에 양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에 자아도취적인 게시물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공감과 친절 교육의 효과 자체는 분명하지만 메디나를 비롯해 이 분야 연구자 대부분은 기술이 아이들의 공감 능력 부족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혹은 그 둘 다인지 확실히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술과 공감 능력의 상관관계에 대해 메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한 판단을 위해 필요한 변수를 통제하는 데엔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교사와 부모들은 그 사이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데이터가 없어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교육용 앱을 만드는 회사 타이니밥의 공동 설립자인 라울 구티에레스는 아이들이 디지털 게임에 빠져 지내며 뭔가를 큰 것을 잃었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임이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방과 후 집에 와서 모두 로그인을 하고 예전에 하던 놀이 그대로 합니다. 디지털이라는 점만 다르죠. 기술이 소외를 낳는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여전히 과거에 하던 대로 상호작용을 계속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안심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 세계의 숨바꼭질에서는 성격 형성에 필요한 실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 누구나 이런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다치게 하거나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생기면 당사자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아주 가까이 있어서 반응을 피할 수가 없다. 공동체 의식이 디지털 세계에서도 존재할 수는 있지만 꼭 반응해야 하는 책임감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티에레스의 아들이 4학년일 때 인스타그램이 반해 대유행을 했었다. 구티에레스는 아들에게 SNS에서 실명을 써야 하고 거기 있는 사람도 모두 자신처럼 감정을 가진 현실의 사람들이므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인스타에선 여전히 종이접기와 자기가 먹은 맛있는 베이글을 올리는 8살짜리 아이더라고요. 구티에레스가 아들의 인스타그램 속 이미지에 대해서 말했다. 반면 거친 유튜브 세상에선 마인크래프트 영상 채널을 직접 운영하는 13살 소년이었다. 사이트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한 여학생을 포함해 친구도 몇 명 그 안에서 사귀었다고 한다. 아이와 친구들은 부모의 개입도 없이 성희롱 가해자를 곧장 신고했다. 아이들은 잘합니다. 구티에레스는 아이들을 약간만 안내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때문에 아이들은 점점 더 집중력이 없어지고 불안감이 높아지며 자존감도 떨어진다고 한다. 또한 실생활에서 사회의 정서적 기술을 배울 기회도 얻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자녀가 점점 더 어린 나이에 기술에 접근하도록 허용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2살 유아의 90%가
태블릿을 사용할 줄 안다고 한다. 식당에서 어린아이에게 만화가 나오는 자그마한 모바일 기기를 쥐어주고는 부모가 식사하는 광경을 많이 봤을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최소한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인식은 높아지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말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요새 사무실에서는 가까운 데 걸어가서 할 말을 이메일로 다 보낸다 합니다. 이메일이나 채팅으로 질문을 하거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요청을 거절하기가 쉽습니다. 활자로는 말하는 사람의 어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보니 동료, 상사와의 명확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에서 오는 고충을 토로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는 말보다 더한 게 있죠. 노스웨스턴 대학교 부속 켈로그 경영대학원의 부교수이자 심리학자인 아담 웨이츠는 VR을 포함한 기술이 진정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기업들이 과연 공감이라는 단어를 확실히 정의하고 공감 교육을 하는지 의문을 던집니다. 공감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자신의 상사와 관리자가 공감 능력이 더 높고 이타적이라고 느끼는 직원은 혁신에 대한 의지가 더 높습니다. 팀워크도 더 강하고 일도 더 열심히 하니 수익이 더 나겠죠. 하지만 그 공감 그 자체는 어떤가? 조망, 수용을 순수익으로만 평가할 순 없다. 웨이츠는 기업이 고객 및 동료 직원 간의 연대감과 몰입도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직원들을 숨도 못 쉬게 만들어 실제로는 공감 능력을 더 많이 배양할 수도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그 방법은 바로 일과 삶의 균형이다. 웨이츠의 가설은 이렇다. 자신을 갈아 넣어야 하는 오늘날 직장 문화를 개선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동료, 상사, 팀원, 그리고 고객과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직장 생활 만족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아예 거리를 두는 방법입니다. 직원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야말로 기업이 할 수 있는 공감 행동의 최대치입니다. 공감은 직원들을 직장에 몰입하도록 만드는 좋은 방법이지만 어쩌면 직원들을 일과 분리하는 것이 정답일지 모릅니다. 직원들을 해고하라는 뜻이 아니고 정시 퇴근해서 술도 한잔하고 아이들과 시간도 보내고 취미 활동도 하게 해주라는 뜻입니다. 가식적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 기업이 직원을 옥죄할 게 아니라 반대로 개인의 삶을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는 직원 공감도가 가장 높은 기업 순위에 늘 오르는 기업은 완벽한 사내 편의시설을 갖춰 궁극적으로 직원들이 퇴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공통점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아직까지 메타 분석에 잡히지 않는 직원 공감 교육의 중요한 이점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직업 현장에서 자동화보다 인간이 우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강점 중에 하나를 강화하는 잠재력이라는 사실이다. 거대 경영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는 현재 일자리 중에 4억에서 8억 개가 2030년까지 자동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것까지는 없다고 말한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임금 인상, 상승폭이 가장 높은 직업은 대인 관계 기술이 가장 많이 필요한 직종이었다. 공감이 항상 이런 직업의 자격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로봇과 차별화되는 인간만의 강점인 사회적 기술 중에 하나인 것만은 분명하다.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감과 연민 어린 소통은 실제로 긍정적인 치료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연구에 따르면 환자의 삶의 질, 우울증, 불안부터 혈압과 혈당치까지 의사와 환자 간의 공감과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과대학 재학 중 스트레스 증가, 지도 전문의나 멘토의 부당한 처우, 보건 현장의 현실, 사회적 지지 문제, 롤 모델의 부재가 지적됐고 엘리트 집단 및 특권층에 소속되면 환자와는 합리적인 거리를 두게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공감에 대해서 의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공감 점수는 1, 2학년 차 때는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3년 차 말로 접어들면서 급격히 떨어졌고
졸업 시점에는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그 모수는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공감이 최저치로 떨어지는 때는 교육 과정 중에서 공감이 가장 절실한 환자 케어 활동으로 바뀔 때입니다. 환자들은 공감의 부족을 많이 느낍니다. 최근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발표한 의사와 어린이 환자의 가족들 사이에 있었던 회의의 녹취 분석을 보면 의사들이 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시간이 전체의 26%에 달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낀 환자들은 의사에게 받은 정보의 양도 더 적었습니다. 의사에게 공감 능력을 가르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사실 예전부터 시뮬레이션 센터와 이런 목적으로만 고용된 전문 배우까지 있었다. 공감 연습에서 저자인 수필가 레슬리 제이미스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계의 공감 부족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시뮬레이션된 시험 환경에서 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자 역할을 하는 배우로 일한 경험이 있는 제이미스는 그 이야기로 책을 시작한다. 시뮬레이션이 끝나면 배우마다 학생들의 행동을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그가 기억하는 31번 항목은 나의 상황, 문제에 대해 공감을 말로 표현했다였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학생의 실제 공감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많이 있다. 공감은 정말 힘들 거라고 외워서 말하는 게 아니다. 힘듦이 진정으로 어떤 것이 뜻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어야 그게 공감이다. 공감은 그저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들어줄 때 이루어진다. 공감에는 상상만큼이나 질문이 필요하다. 공감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작된다. 공감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맥락의 지평을, 확대함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SNS는 잠재적으로 흡연과 비슷한 궤적을 그릴 수 있다. 연구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고 저커버그조차도 정답이라고 인정한 규제책이 마련될 것이다. 단 소송이 이미 현재 진행형이지만 사용자 정신 건강에 대한 영향은 확실한 판례를 찾기 어려울 듯하다. 기술이 어떻게 사회의 불안감과 우울증을 조장하는지 실리콘밸리 사람들과 이야기하다니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을 어떻게 대할지, 또 기술 산업계의 문화가 공감이나 동정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논의했습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은 모두 최근에 소위 디지털 웰니스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애플의 최신 운영체제에는 스크린 타임 추적기가 있어서 아이폰 사용 시간 물론 사용처도 알 수 있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아이폰 사용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 대부분은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데 좋지 않다는 건 나도 알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라. 나는 다큐멘터리를 전력하고 있는 스티븐슨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다큐의 핵심은 공감이라 설정하고 공감이 깔려있지 않은 스토리는 힘이 없다 말합니다. 유색 인종의 성공을 가로막는 제도적 문제, 장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가 만든 최초의 VR 프로젝트 변화돼 변하지 않는 것, 인종정의 프로젝트에 착수합니다. 그는 이를 마법 같은 현실주의적 시간여행이라 부릅니다. 노예제와 대량 학살은 흑인 미국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역사이자 현재이며 지금 이런 인식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분열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화돼 변하지 않는 것, 이런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에서 제작됐지만 더 심오한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종 불평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 비흑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불평등 자체를 해소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채택할 때 나는 내가 인터뷰한 사람들의 조언과 나의 직관을 종합해 만든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본다. 이것이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삶이나 경험을 어떻게 개선해 줄 수 있을까? 조작될 가능성은 있는가?
안전장치는 있는가? 책임진 사람들이 이것을 모니터링 할 만한 동기, 즉 이익이 걸려 있는가? 궁극적으로 보상이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되는가? 조건, 관행 및 우려사항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사용자들의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가? 이 기술 또는 이 기술을 만들거나 후원을 한 사람들로 인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누군가가 피해를 보거나 소외된 사례가 있는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거나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가? 이것들은 기술에 대한 내 입장에서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기준이며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아직 내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내 조카들과 아이들이 매일 상호작용할 도구와 보세에 관한 일이다. 질문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시간이 가면 진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천지개벽이 없는 한 미래의 우리는 지금보다 더 기술 중심적인 사회에 살게 될 것이므로 이런 질문을 멈추어선 안 된다.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기술 상품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는 있어야 한다. 자,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단 몇 초라도 웃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저작권을 저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라이스메이커 출판사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우주님들 제 방송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